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원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잘 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인슈타인조차도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고 거기선 시공간의 왜곡이 아주 커지게 되고 빛도 빠져나올 수 없어서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블랙홀이 있다라는 건 아니다. 이건 수학적인 해다. 특이점이다. 말 그대로 특이점이다라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블랙홀은 있을 거예요. 과연 지적 생명체가 살고 있는 행성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행성이 가능한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서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골디락스 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지구랑 형태가 비슷한, 그래서 생명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쉽진 않지만 거기 갔을 때 지구형으로 생겨서 그 지구처럼 있을 것 같아라고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지구처럼 막 바다가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행성이 희귀하다는 건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생명의 흔적이랄지 생명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적 생명체까지 못 됐을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으로 추정되는 것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가능성 있는 골디락스 존 안에 있을 것 같은 존재가 가능한 정도는 생각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관측마다 다른데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냈었던 최근 결과 중에 하나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그 영역에 지구형 행성이 있을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 뭐 사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기울어도 있어야 될 거고 공정과 자정도 적당히 해야 될 거고 뭐 달 같은 위성이 있으면 좋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일단 그 영역 안에 지구형 행성이 한 400억 개 이상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추정 결과도 나왔어요. 그럼 그 안에서는 생명의 흔적이나 생명이 진화 열심히 하고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데 이걸 또 회의적으로 보면 그 존 안에 있다고 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드레이크 방정식에서의 각각의 변수를 좀 회의적으로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는 지구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비관적 추정치가 뭐 예를 들면 10의 5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 10, 100, 5제곱이면 10, 100, 1000만, 10만 분의 1 정도. 막 이런 식으로 10만 분의 1 개라는 거예요. 한 개가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적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말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할 거냐? 바다 정도 있고 평균 기온이 20도, 15도 내외인 행성은 굉장히 많을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을 가능성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요? 근데 가보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가는 동안 뭐 사실 지금 번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뭐 세균 조금 나타난 상황이라면 가도 우리가 발견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는 흥미롭기는 한데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의미는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동판 금판에다가 인류 남자 여자 이제 그림 그리고 지구가 여기 좀 있는 것 같아라고 해갖고 이제 보냈었던 거, 보이저에 실어서 보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태양계의 어떤 경계면 근처에 가능달락하고 다른 항성계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에요. 도착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뭐 지구를 방문하면 그때 지구에 사람이 있을 것인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되게 흥미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외계 문명이 그렇게 많이 있을 수 있다면 다 어디가 있어? 있을 수 있다며. 그럼 걔네들은 왜 지구에 오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제 페르미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을 수 있는데 다 어디가 있나? 그들은 어디 있는가? 했을 때 왜 이렇게 실제로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뭐 드레이크 방정식이랄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방정식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것들을 확률적인 걸 뚫어야지만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보이저호를 보낼 때 뭔가 직접 실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주 전쟁 같은 영화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외계 생명체의 침공이에요. 뭐 워프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 컨택트 같은 영화를 봐도 커다란 뭐 우주선이 도착을 하잖아요. 바나나 같이 생긴. 그런데 거기에 우주인이라고 할까요? 우주 생명체가 있습니다. 지적인 우주 생명체가. 그런데 우리는 외계로 갈 때 진짜 사람이 갈까요? 외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집단이, 문명화된 집단이 드론을 보내지 않을까요? 그죠? 컴퓨터를 보내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우리가 달에, 물론 미국이 달에 인간을 보낸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그때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착륙해서 신기하게도 돌을 채취하고, 무언가를 세팅하고, 다시 이륙해서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차라리 목숨 걸고 사람이 가는 게 더 용이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컴퓨터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해성에 착륙해서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시대잖아요. 사람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컴퓨터는 못할 거라고 했던 수많은 것들을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도 왜 사람이 가? 로봇이 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자면 외계의 생명체가 있는 별에서도 우리한테 뭔가 신호를 보내거나 전자기파 형태로, 그게 아니면 어떤 우주선은 보인다고 하더라도 무인 우주선 드론을 보내겠지 직접 오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직접 침공한다의 개념도 조금 애매한 게, 정말 워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면 인류를 구해야 되는데 인류를 구하지 못하니까 수정란을 보내잖아요. 이게 1안이 있었고 2안은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안이 있었어요. 사실 2안은 말이 안 되고 불가능하고, 1안으로 그냥 멸종만 안 되게 막는, 우리가 있었다, 우주에 있었다라고 흔적만 살려놓는 정도였잖아요. 생각한다면 정말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이 직접 침공에 들어올 가능성은 아무리 에너지 효율이 높아도 과연 그렇게 그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서 올 것인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달을 탐사를 하고 화성을 탐사하는데, 화성을 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류의 요람, 그 지구에만 언제까지 있을 수는 없다. 근데 지구의 환경 오염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도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게 테라포밍하는 것보다 지구의 환경을 바꿔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게, 지구 지하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살아남든,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건 효율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화성을 가는 이유가. 다르게 말하자면 거대한 프로토스나 저그 같은 집단이 지구를 침공할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미래에서조차 극복할 수 없는 거리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빛의 속도라고 하는 전자기파의 속도가 이제 진공 상태에서 우리 우주에서의 속도 제한이에요.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우주 팽창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전달되거나 어떤 신호가 전달되거나 인과에 맞게 무언가가 전달되려면, 영향을 주고받으려면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빛의 속도가 우리 우주의 크기 대비 너무 느려요. 그게 사실 엄청 빠르다라고 하지만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착하는데도 몇 분이 걸리죠. 그걸 생각해보면 지구에서 달까지 왔다 갔다 신호 전달하는데 1.5초, 1초가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지금 스페이스X가 쏘고 있는 수많은 뭐라고 하죠? 스타링크 위성 통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라우터를 통해서 통신하는 이런 유선 통신보다 더 빠를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네. 그렇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정지 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면 정지 위성이 지구로부터 한 36,000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초속 30만 km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봤을 때 정지 위성이라고 하면 지구 위에 있는 위성인데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지연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링크는 고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500, 600, 700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저 멀리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탁탁탁탁 하면서 빛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뉴욕까지 통신할 때도 스타링크가 더 빠를 정도예요. 지연이 더 저지연일 정도예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자면 빛의 속도가 느려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잖아요. 7바퀴 반밖에 못 돌 정도로 느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컴퓨팅 파워가 너무너무 빨라지니까 심지어 반도체에서는 이 클락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그 CPU나 이런 어떤 반도체가 움직일 때 일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클락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업, 다운, 이거 할 때마다 한 번씩 뭔가 작업을 수행하게 해야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태엽을 이렇게 돌리듯이 무언가 돌려야지 거기서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클락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니까 양자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빛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생각보다 느려서 몇 기가바이트로 클락이 움직이게 될 때는 CPU 나이가 그 판이 너무 커지게 되면 요쪽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서의 위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느려서.
그 정도로 빛이 느리거든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전제를 쭉 깔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문명이 부족하다, 과학기술이 뒤떨어졌다가 아니고 어쩌면 우리 우주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우주가, 지난 편을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적절한 문명과 의식을 가진 우리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가 출현이 가능할 정도로 놀랍게 변수들이 세팅이 돼 있는 사실 신기한 우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변수 중에서 사실 빛의 속도가 너무 느리게 세팅이 됐어요. 물론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으면 다른 부분이 혼란이 오면서 지적 생명체가 나타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 우주에서의 시작하는 지점에서의 변수 세팅을 봤더니 너무 느려요. 그러면서 우주는 너무 커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성간, 다른 별과 이 별, 우리 태양계와 다른 곳에 있는 지적 생명체가 직접 만나서 조우하기에는 너무 물리적인 한계가 명백하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도 혹은 우리보다 아득하게 발전한 문명조차도 모르겠어요. 삶이 권태로우니까 뭐 냉동을 시키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다른 뭐 데이터만 보내든, 데이터를 보내서 예를 들면 저쪽으로 보내서 저기서 다시 복원해내도 되잖아요. 물질을 만들어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보내는 시간조차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걸 생각해 보자면 우리 우주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아마 아주 눈부시게 발달한 다른 문명조차도 생각보다 거대한 뭐 은하 연합을 만든다고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블랙홀을 사용한다는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이제 웜홀이 왜 나왔는지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원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잘 풀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인슈타인조차도 아니 수학적으로 그래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그래가지고 질량이 그 무한히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 한 점으로 더 이상 물질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게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고 거기선 시공간의 왜곡이 아주 커지게 되고 빛도 빠져나올 수 없어서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이런 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블랙홀이 있다라는 건 아니다. 이건 수학적인 해다. 특이점이다. 말 그대로 특이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주장한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잘 풀어내면서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한 것이 펜로즈, 그러면서 이제 노벨상도 받게 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블랙홀을 처음에 이론적인 배경을 만든 사람조차도 이런 거는 불가능할 거야라고 믿기 힘들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블랙홀은 있을 거예요. 있죠. 그죠. 막 심지어 사진도 찍었다고 하니. 이렇게 시공간의 곡률이 너무 이렇게 변해가지고 뭐든지 빨아들이는 이런 구멍이 있으면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 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서 엔트로피 상태가 바뀌게 되고 정보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원래는 뭔가 있었던 정보가 사라지면 안 되는데 블랙홀 들어가면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한번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는 건 없어 라고 하니까, 이러면 어떤 일종의 인과적인 문제,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적인 물리적 문제가 생기니까 무언가가 계속 들어간다면 무언가가 계속 빠져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이론적으로 화이트홀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은 무언가를 빨아들이고, 근데 여기서는 빛의 속도 이상으로 이동한다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시공간이 휘어지니까 여기가 들어가고 저쪽은 나와요. 무언가 정보가 들어가고 정보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밤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을 보면 벌레 먹은 밤이 있잖아요. 벌레 먹은 구멍을 보면 이제 구멍을 뚫게 되면 이제 웜홀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는 말 그대로 그 내부를 뚫고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표면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 내부를 뚫고 지나가는 거리가 더 짧아지겠죠. 그래서 블랙홀이 있고 화이트홀이 있으면 뭔가 들어가는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말하자면 균형이 맞다. 그렇다면 그 지나가는 그 구멍, 거기는 순간이동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속도의 제한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공간이 왜곡돼서 붙어버린 거다, 일종의. 그래서 벌레구멍, 웜홀이라고 하는 개념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이트홀이 그럼 없다라기보다는 이제는 호킹 복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무조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있으니까 화이트홀이 있어야 할 것 같아 에서 제한된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게 없어도 되는 거예요. 호킹 복사를 통해서 블랙홀이 모든 걸 빨아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블랙홀도 증발할 수 있는 수학적 기반이 마련이 됐어요. 무조건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블랙홀도
계속 증발을 해요. 작은 블랙홀은 순식간에 증발하고 큰 블랙홀은 천천히 증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모순, 우리 우주에 모순이 생긴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개념이 이젠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필요 없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유니콘이 발견된 적이 없으니 저는 없다고 믿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두가 없다고 믿는 거죠. 그죠? 왜냐면 유니콘이 왜 있다고 생각했냐면 그때 그런 뭐 예를 들면 뼈도 발견이 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이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꽤 연구를 진행해 보니 여기 뿔이 난 줄 알았는데 그거는 그게 아니게 다른 형태였었던 거고, 사람들이 봤다고 얘기한 건 알고 보니 뭐 이건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게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니콘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화이트홀도 있을 이유가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없을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진 않을 거다. 오히려 그 질문을 더 흥미롭게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문명, 외계 문명이 있다면 블랙홀 주변에 살면서 블랙홀을 커다란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타진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어떤 문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는 보존돼요. 우리 우주 전체에서 보존되지만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 불가능한 형태로 계속 바뀝니다. 이걸 엔트로피 법칙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지만 한쪽에 온도가 높고 한쪽이 낮았으면 한 방향으로만 흘러서 결국엔 평준화가 돼요. 그럼 평준화가 되었지만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시 가용한 형태로 만들질 못해요.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 엔트로피 법칙인데, 그러려면 무언가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우리가 쭉쭉쭉쭉 뽑아쓰면서 문명도 발달하고 뭔가 뭐 컴퓨터도 돌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원으로 뭘 쓸 거냐? 지구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원들은 대부분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지열 같은 경우에는 지구 내부의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도 사실 태양과는 상관이 없죠. 굳이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에너지는 태양 이전에 있었던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우라늄을 비롯한 그런 물질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핵 분열의 에너지니까요. 그렇다면 블랙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과거에는 정말 초기에는 모든 걸 빨아들여?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차갑고 보이지 않는 그런 별처럼 보일 거예요. 왜 뜨겁다는 건 뭐냐면 얘가 뭔가 복사를 막 뿜어내야 뜨거운 거잖아요. 근데 모든 걸 빨아들이면 복사 밖으로 뿜어내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많은 걸 이제 알게 됐죠. 강착 원반 같은 것들 만들어집니다. 무언가를 빨아들일 때 회전하면서 들어가요. 그 회전하는 애들끼리 물질들이 막 늘어나면서 서로 막 비비면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워지고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문명이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수확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강착 원반에 나오는 엄청난 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스윙바이 항법이라고 하는데, 중력 도움이라고 해서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외계 행성까지 우리가 가고 싶은데 바로 연료를 분사하면서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속도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쑥 하고 스윙하면서 거기에 있는 에너지를 자기가 뺏어갑니다. 말하자면 중력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성으로 스윙바이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우주 탐사선이 금성 주위를 이렇게 한 바퀴 쓱 하고 돌아갈 때 금성은 약간 느려지고 탐사선은 빨라집니다. 근데 물론 진양 차이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 때문에 금성이 속상해하진 않아요. 블랙홀이 꼭 질량이 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로 보이는 그런 좀 커다란 블랙홀 주변을 이용해서 무언가 스윙바이를 여러 번, 2개의 블랙홀이 있어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스윙바이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빛속도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가속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의 에너지를 좀 수확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예를 들면 CM이 실제 태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질량 폭발이라고 해서 그 태양의 자기력선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코로나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 말씀, 왕관의 그 코로나 같은 겁니다. 태양 주변에서 뭔가 뻥 하고 터져 나올 때 그때 자기력선이 잠깐 끊어졌다 다시 연결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력선이 끊어졌다 연결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태양 주변에 있는 엄청난 무거운 물질들, 무겁다고 하나는 가볍지만 엄청난 양의 그 물질들을 폭발을 통해서 밀어내게 돼요. 이런 자기력선이 끊었다가 재연결되는 과정에서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폭발이 태양에서도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 우리 뭐 특정 폭발이든 우리에게 지구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랙홀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무언가 그 에너지를 수확해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할 거잖아요. 더 오히려 블랙홀을 가지고 거기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저쪽 화이트홀로 나와서의 어떤 공간 이동보다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처음에는 경이의 대상이었겠지만 사실 블랙홀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는 가까이 갔을 때 위험한 거예요. 블랙홀로부터 충분히 거리가 멀면 이것이 블랙홀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사건의 지평선보다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고 강착 원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쟤는 멋진 형님인 겁니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떤 문명을 꽃피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블랙홀이 없으니 실제로 이걸 개발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문명은 그걸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